안녕하세요.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여덕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조금 쉬시고 오셨나요? 그죠? 조금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몸도 좀 푸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교시 수업, 1교시 수업에서 이제 표본의 크기까지 모두 다 수업을 마쳤었고요. 이제 뭐 대충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뭐 아직 왜냐면 선생님들 지금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연구를 하기 전에는 이런 거를 알아야 하는구나 정도만 선생님들 그냥 개념만 좀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석사를 만약에 하실 생각 있으시면 석사를 가면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가잖아요.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갔더니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통계 돌리고 물론 그런 건 중요해요. 근데 통계보다 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념들이 잡혀 있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통계는 사실 못 돌려도 됩니다. 어, 못 돌려도 돼요. 그리고 못 돌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못 돌려도 되지만 그거를 읽고 해석하고 하는 것 정도는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전공 심화 때는 모르셔도 되지만 석사 정도 되시면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려면 지금 현재 제가 막 수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이런 거를 내가 들어는 봤네. 내가 얼핏 그냥 훅 지나가잖아요. 훅 지나가면 내가 이런 거 그때 들어봤는데 하는 거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해볼까요? 선생님들 진짜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수업을 막 하고 있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나 정도 찍고 나면 멍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막 저도 막 스트레칭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정신을 좀 가다듬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물도 좀 마셔가면서 물을 마셨어요. 선생님들도 중간중간에 뭐 드셔가면서 당 충전하면서 그렇게 수업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선생님들 결국엔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말 아쉬워요. 전 선생님들 진짜 뵙고 싶거든요. 같이 대화도 좀 해보고 싶고 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서 이제 연구 설계 부분에서 이제 표본을 뽑아내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코엔이라는 사람이 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뭐 지파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그때 제 연구도 예시로 보여드렸었죠. 그 예시처럼 그런 식으로 뭐 검정력, 유의 수준은 어떻고 효과 크기는 어떻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코엔이 만든 그 지파워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본수를 뽑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뽑아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선생님들이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자료 수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본 또 막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것도 알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을 쭉 하셔야 돼요. 자료 수집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자료를 모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연구자는 측정하려는 개념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구는 물론 설문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떠한 척도 이런 것들이죠. 척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통증 척도. 혹시 뭐 바스 이런 거 아시나요? 시각적 상사 척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통증 척도에서 뭐 1번부터 10번까지 뭐 점수를 내세요.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뭐 0에서 10까지가 있어요. 환자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마나 아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얼마나 아프세요 하면은 뭐 그냥 조금 아파요. 뭐 어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0에서 10 보여주면서 몇 점인 것 같아요. 막 8점 정도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우리 막 진통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페이스 척도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얼굴 막 그림 애기들한테 많이 쓰거든요. 소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웃는 표정 이거는 이제 뭐 점수 중에 뭐 5점 뭐 5점 뭐 1점 그리고 뭐 약간 뭐 찌푸린 표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 보고 통증 척도를 보는 이런 것들도 다 도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굉장히 잘하려면 도구를 굉장히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도구 자체가 완전히 미스다.
도구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되면 연구가 모두 어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 내가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어떠한 도구를 이제 자를 만약에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관절 가동 범위 이런 거 본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었을 때 이제 관절 각도를 보는 그 각도기 있죠. 예. 그 각도기 자체가 뭐 점이 0점이나 이런 게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미 틀린 거죠.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실 때는 그러한 측정 도구, 그리고 만약에 설문지를 할 때도 설문지가 이 연구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문항들을 모두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 연구와 그 도구 설문지의 문항과 맞다라고 했을 때는 선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좀 틀렸다, 뭐 이런 경우에요. 임상실습 적응에 대해서 하는데, 임상실습 적응이라는 거는 이미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내가 임상실습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도구거든요. 문항들을 읽어보면 이미 한 번쯤은 했었고 지금 얼마나 변화했느냐 하는 거를 보는 도구란 말이죠.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대뜸 가서 그 적응에 대해서 설문하세요 라고 했다가는 당연히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설문지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오류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측정입니다. 측정,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그 측정이 맞습니다. 자, 측정이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속성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변수의 실제적인 특성의 값을 매기거나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양적으로, 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숫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자, 측정 수준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명목 척도 측정입니다. 명목. 그래서 말 그대로 명목, 이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척도가 네 가지 범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갈수록 수준이 높아요. 이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의 크기, 순서, 정도를 모두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료를 구별하기 위해서 명칭을 부여하여 분류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름이나 이런 걸 달아놓고 그냥 딱딱딱딱딱 보이게끔 분류만 해놓는 겁니다. 뭐 크기라든지 이게 순위가 매겨지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명칭으로 부여해서 분류하는 것. 그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시로 성별, 남녀, 인종, 그죠? 아니면 색깔. 딱딱 명칭으로 되어 있죠. 네,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기, 정도, 순서에 무관하기 때문에 분류 명칭을 쉽게 바꿀 수도 있겠죠. 모든 게 다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별, 남녀, 뇌졸 중의 원인은 뇌경색, 뇌출혈 뭐 이런 것들로 딱 명목하에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종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기독교, 불교,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쫙쫙쫙 나눠지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거주지, 거주지 같은 경우도 그쪽 크기, 정도, 순서 다 무관하잖아요. 딱 명목으로만 되어 있죠. 거주지도 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런 식으로 딱딱딱 구분되게끔만 해놓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수준이 좀 높은 겁니다. 서열 척도 측정입니다. 자, 이름 보시면 알아요. 서열. 그러면 아까 잠시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명목 척도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또 분류하는 것 정도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확인하고 분류하는 것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서열 척도 측정은 어떤 것이냐? 측정 대상 간의 순서 관계를 밝혀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 분류도 가능하지만 순위까지 비교할 수 있어요. 순위 비교 이런 건 옆에다가 좀 써두시면 좋겠지요. 순위를 비교한다. 그래서 대소, 높고 낮음 등의 순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명목 속도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죠. 순위까지 부여를 하니까요. 순위는 나타낼 수 있지만 순위 간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이 간격들이 그쵸? 간격들이 일정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크거나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순위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크거나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하는 순위 정도는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높고 낮은 이 정도는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도수 근력 검사, NG 뭐 이런 식으로 순위는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행 기능 검사에서도 최대 보조, 중증도 보조, 최소 보조, 대기 보조, 독립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 사이사이에 얼마만큼 이게 크고 작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는 순위는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당신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그래서 1. 매우 호황 2. 호황 3. 보통이다 4. 불황이다 5. 매우 불황이다 이런 식으로는 서열척도입니다. 그 사이에 순위 간의 그 간격들은 일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순위는 알 수 있죠. 매우 호황, 호황 보통이다, 불황이다, 매우 불황이다 하는 그죠. 그런 부분들 순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등간 척도 측정이겠어요. 그러면 이거 등간 척도는 뭐겠어요, 선생님들? 네, 이거보다는 더 그쵸? 더 그겁니다.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등간 척도 같은 경우는 순위 비교에서 더해서 간격 비교입니다. 간격 비교. 그것도 옆에 써두시면 좋겠죠. 속성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며 순위 사이의 간격 또한 일정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절대 0점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즉 온도에서 0도는 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의 고체와 액체 상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시는 온도, 온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 보시면 절대 0점, 그쵸? 그래서 절대적 원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적 원점. 그게 절대적 0점이죠. 원점이라고도 하죠. 원점은 존재하진 않지만 임시적 원점은 존재를 합니다. 임시적 0점은 존재를 하죠. 이렇게 0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임시적 원점은 존재하나 절대적 원점은 없다. 그래서 온도 이런 것도 예시로 들 수가 있지만 또 IQ 이런 것도 등간 척도 측정의 예시로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등간 척도에서 또 예시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귀하의 작년 학점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런 것들. 1번은 4.0, 2번은 3.0, 3번은 2.0, 4번은 1.0. 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이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죠. 4.0, 3.0, 2.0, 1.0 하는 그쵸. 이 간격들은 일정하죠. 그렇지만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지는 않죠. 그쵸? 않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자, 네 번째 한번 보시면 비율 척도 측정입니다. 비율 척도 측정. 자, 비율 척도 측정은 절대적 크기 비교입니다. 옆에 써두세요. 절대적 크기 비교. 이건 절대적 크기 비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가 되겠고요. 등간 척도와 마찬가지로 측정치 간에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간격 유지하고 있고 순위도 볼 수 있고 절대 0점이 있습니다. 그쵸? 아까 등간 척도 같은 경우는 절대적 0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비율 척도 측정은 이제 절대적 0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무게가 0이란 뜻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대 0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겠죠. 그래서 비율 척도에서 수치는 실제로 측정된 변수의 양을 얘기를 하고요. 예시는 뭐겠어요? 아까 온도나 IQ와는 좀 다르죠.
관절 가동 범위. 예. 그 0이란 뜻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관절 가동 범위 0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체중 제로, 길이 제로. 예. 관절 가동 범위, 체중, 길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적 0점, 그러니까 절대적 원점 존재를 하는 것. 그래서 비율 척도 측정 같은 경우는 순서나 또 거리나 그죠? 절대적 원점까지 존재하는 것.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선생님들 이제 갈수록 좀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척도예요. 척도. 척도는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척도는 측정하고자, 우리 측정 아까 배웠었죠? 측정, 어떠한 그 숫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양 또는 질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단위를 가지고 그 특성의 숫자나 값을 부여하여 만들 개발된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측정하기 위해서 그 숫자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개발된 도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설문지라든지 그래서 아까 무슨 시각적 상사척도 같은 통증 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간호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척도는 사회 심리적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회 심리적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 다 설문이에요, 설문. 뭐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상태 불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이거 다 우리가 설문지로 하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불안이 줄어들었나 보기 위해서는 누가 만든 상태 불안 척도를 설문지를 가져가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척도에는 뭐 평정 척도가 있어요. 평정 척도는 대상이 되는 현상의 속성이나 연구 대상자의 반응 등을 연속 선상의 점수로 평가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글이 달려 있고, 체크하는 거죠. 여기다가 뭐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불만족 이런 데 딱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평정 척도거든요. 그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서술 평정 척도 같은 경우는 변수의 속성이나 현상을 서술한 문장이나 어구를 이제 배열을 해서 속성의 강도에 따라서 체크하는 거 똑같죠. 이 강도에 따라서 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점에서 7점 척도가 좀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표 평정 척도 이것도 비슷합니다. 평정의 정도를 일직선상에 표시하는 것으로 일직선을 동일한 간격으로 끊고 그 밑에 지시문을 넣어서 해당되는 지문에 표시하게 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표시하는 것. 주로 7점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총화평정 척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써요. 선생님들 연구하실 때 이 위에는 별로 안 써도 이거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총화평정 척도는 여러 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서술평정 척도에 답을 하고 각 문항에 점수를 더하여 총점을 내는 방법으로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속성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일명 리커트 척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니면 제가 연구할 때 보면 다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어요. 연구 도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효능감 도구, 상태 불안 도구 전 이렇게 썼거든요. 상태 불안 도구 그리고 적응 도구 이렇게 3개 썼어요. 이 3개가 모두 리커트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뭐 1번 나는 뭐 그죠 되게 뭐 모든 일에 만족스럽다 이런 만약에 문항이었어요. 그럼 1 그렇다 2 아니다 뭐 그죠 3 매우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요거를 모두 문항이 1번부터 만약에 15번까지 자기 효능감의 문항이 있었어요. 그 모두 다 5점 척도, 4점 척도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점 척도였다면
1번의 문항에도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뭐 3 보통이다, 4 아니다, 뭐 5번 매우 아니다, 이런 식으로 5개가 되어 있는 척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항에도 질문에도 똑같이 이 5개의 답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체크를 쭉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1에서 15 문항에 대한 이 점수들을 다 매겨요. 내가 1번에는 뭐 1번 매우 그렇다를 했고 2번에는 뭐 보통이다 3번 했어요. 그러면 1, 3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더하기를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연구의 결과를 써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항은 되게 많아요. 10개에서 대부분 20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죠.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 뭐 설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싫어해요. 대상자들이. 왜 너무 많아요. 이 문항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가지고 하나로 거의 끝이 나거든요. 근데 총합평적 척도,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싫어요. 그 중간에 탈락률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마 그 누가 연구를 합니다 해서 설문지를 받았을 땐 대부분 이걸 받으셨을 겁니다.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시각적 상사척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줄여서 바스라고 얘기를 해요. 시각적 상사척도는 어떤 증상이나 상황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이나 감정 등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숫자 표시가 없는 10cm의 길이의 수직 또는 수평의 선의 정도를 반영하는 하나의 점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거예요. 우리 그 통증속도 할 때 10cm 자. 그 딱 10cm를 그거 하거든요. 거기 우리가 여기 워드에서 만들 때도 10cm로 딱 이렇게 잘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 이렇게 쭉쭉 10개 해요. 그래서 당신의 그 통증은 몇 점인 것 같습니까? 5점 막 체크하고 7점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표시를 하게끔 하는 것이 시각적 상사 척도고요. 그 다음에 어휘 구별 척도는요. 자, 주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척도의 구조는 도표 평정 척도, 그 앞에 얘기했던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가치 있는, 가치 없는 이런 식으로 좋은, 나쁜 등 아니면 큰, 작은, 그죠? 능력 차원이나 평가 차원 이런 태도 차원에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가치 있거나 가치 없거나 이런 식으로 태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척도를 우리가 어휘 구별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측정의 신뢰도, 측정의 신뢰도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고요. 안정성. 그 측정 도구의 안정성은요, 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에 같은 결과를 얻는 정도를 말합니다. 반복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결과가 얼마나 계속 같으냐. 우리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결과가 완전 중구난방일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그죠 계속 같다, 비슷하다 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도구다, 신뢰도가 높은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정성의 평가는 주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신뢰도는 측정 도구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처음 측정 결과값과 나중 측정 결과값이 동일한 결과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처음 측정 결과값과 나중 측정 결과값이 동일하다, 비슷하다 했을 때는 이 도구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적 일관성이에요. 내적 일관성은 측정 도구의 동질성을 말하는데 하나의 측정 도구 내 문항들 간에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내적 일관성은 여러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각 문항이 내용을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측정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설문지가 아까 자기 효능학 설문지가 막 엄청 많았어요. 그죠? 질문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항들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근데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과
많이 맞아떨어진다 한다면 그쵸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그쵸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동등성 보겠습니다. 자, 동등성은 측정 도구의 동등성의 결정은 다 같은 대상자의 같은 속성을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에는 측정자 신뢰도가 해당이 돼요. 측정자 신뢰도. 예. 측정자 신뢰도는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측정 결과가 동일한지에 대한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연구자죠. 그죠? 측정자 신뢰도. 측정자 신뢰도는 측정하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 측정자 내 신뢰도란 동일한 측정자가 동일한 대상자를 여러 번 측정하더라도 측정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측정자가 그쵸? 동일한 연구자 말하는 거죠. 연구자가 똑같은 대상자를 여러 번 계속 측정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면 신뢰도가 높다. 동등성이 높은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까지 하고요. 3교시 때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